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실학자로 손꼽히는 다산 정약용은요, 종교적인 이유로 무려 18년 동안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유배지인 강진 땅에 도착한 후에도요, 타인과의 만남이 금지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조차 쉽게 나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배는 사형 다음으로 치욕적인 형벌로 손꼽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배 생활 동안 회한과 탄식에 젖어 유배 생활을 했던 반면 정약용은 조금 특별한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민심서 외에도 약 500여 권의 책이 이 유배 생활 동안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학문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청산유수를 찾아주실 분도요, 우리에게 직업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홍헌영 이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헌영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예, 그 직업의 본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일을 할 때에 이산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만한 좀 뭐랄까요, 직업의 본질 그리고 커리어를 비전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본질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직업을 가져야만 해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왜 직업을 가져야 할까 그런 이유를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디 오늘,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유수 홍헌영 이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데일 카네기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홍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데일 카네기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는 이제 기업에 다니면서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업적으로 많은 그 기업의 임원들이나 관리자분들을 이제 만나겠죠. 그래서 어떤 직원을 원하느냐, 우리 직원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강의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제 직업을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제 직업 하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죠. 사진에 있는 것처럼 지금 초딩 둘의 이제 아빠이고요. 하나는 6학년, 하나는 2학년. 정말 말을 안 듣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강의 기법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아내 또 남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팟캐스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진행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특정 정당에 소속돼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도 다니고요. 또 회사에서 일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제 직업은 좀 아래쪽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삶을 이루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출발에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데일 카네기라는 회사를 오기 전에 저는 다른 회사를 하나 더 다녔었는데 뭐 일반적인 뭐 우리나라의 그냥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복사부터 정말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딱 이직한 첫날이었나? 좀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나이는 비슷한 저보다는 먼저 이 회사를 온 선배 강사였는데 저를 딱 만나더니만 홍헌영 씨는 뭐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에 오셨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얘기를 저도 오늘 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버팔로라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직장에 들어가면 사수들이 야, 이 복사는 어떻게 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혹시 버팔로 얘기를 아시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시 제가 역시 교육회사답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버팔로란 동물을 보면 눈을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동물은 인간보다 시야각이 이렇게 넓다 그러나요? 좌우 양옆을 잘 볼 수 있어요. 얘들이 그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사냥꾼이 이 버팔로를 사냥하는 사냥법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단 2명의 이제 사냥꾼들이 사냥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버팔로 무리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개를 끌고 와서 제일 이쪽에 있는 버팔로에게 채찍을 딱 때리는 거예요. 또 제일 이 왼쪽에 있는 버팔로에게도 채찍을 때리는 거죠. 얘들이 놀라서 어떻게 될까요? 막 뛰어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동물들은 시야각이 좌우로 넓으니까 옆에 뛰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뛰니까 막 1~2마리씩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지나면 온 무리가 이제 막 우르르르 막 달려가는 장관이 이제 연출됩니다. 만약에 버팔로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러면 몰라 일단 제가 뛰잖아. 너도 빨리 뛰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딘가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사냥꾼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얘들을 이 절벽으로 몰아갑니다. 절벽으로 몰아가다 절벽 끝에 딱 다다르면 제일 앞줄에 있는 애들이 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이렇게 멈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멈춰지겠습니까? 뒤에서 몰고 오는 애들 때문에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절벽으로 낙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절벽에 떨어진 버팔로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가죽을 취하고 뭐 이렇게 고기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버팔로를 사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한 첫날 제 선배 강사가 왜 저한테 얘기를 들려줬나는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잖아요. 어딘가로. 요즘에는 중국어를 공부해야 돼. 뭐 옆에 친구가 공부하니까 나도 막 공부하고. 요즘에는 이런 자격증을 따야 돼. 뭐 이렇게 옆에서 또 하니까 나도 막 하고.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과연 내가 가야 할 그 어떤 앞을 보고 왔는지 아니면 옆에서 막 바쁘게 달려가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냥 급하게 달려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근데 사실 그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에요.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비전을 그게 내가 바라보는 앞이잖아요. 거기가 절벽일지 초원일지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하고 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을 보고 달립니다. 옆에서 가니까. 옆에서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는 앞이 어디냐. 그게 뭐 우리의 직업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나중에 열심히 달리고 와서 절벽이네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출발선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아마 좀 출발선에 서 있다고 봐요.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사회초년생 분들 또는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출발선에 서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텐데 출발선에 선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좀 들었던 얘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목표를 정해라, 열심히 해라. 그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스포츠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운동 경기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이 뭘까요?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해야 되는 이 경기는 과연 공정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취업 전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취업 전쟁. 요즘에는 막 다 전쟁이란 말을 써도 무방할 정도로 치열해요. 온 국민이 정말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핵 위기 하는데 사실 북핵 위기 이전에 우리 이미 전쟁 상황이에요. 취업 전쟁이죠. 또 육아 전쟁이란 말도 쓰고요. 입시 전쟁, 나가서 입시 지옥, 막 그 전쟁터에 내몰려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죽고 죽이고 살아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취업에서 여러 번 실패해서 내가 인생의 꿈을 접고 막 포기하고 이렇게 멘붕 상태에 있는 것을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은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자기개발 가르침들, 저도 자기개발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야, 네가 총알을 좀 더 잘 피했어야지. 네가 총알을 좀 더 잘 쐈어야지 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좀 더 훈련을 잘하고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좀 더 작전을 잘 세웠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대부분이죠. 많은 자기계발에서. 바꾸어 말하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자기 책임의 원리죠. 공동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네가 잘못해서 부상당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잘못인 거죠. 사실은 우리 아마 많은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나는 이런 뭐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빌딩도 샀어요. 뭐 직장에서 임원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볼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니까 제 세대가 대략 짐작이 되실 텐데 정말 제가 죄송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저는 입사 지원서를 지금까지 딱 2번 써봤습니다. 처음에 취업할 때 그리고 2번째 이직할 때. 좀 재수없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때는 약간 그런 시절이었어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을 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서를 한 번 쓰고 면접을 한 번 보고 직장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취업 전쟁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기껏해야 마라톤 정도 될까요? 말 그대로 열심히 달리면 돼요. 그럴 때는 좀 열심히 달려라. 뭐 골인에 못 들어간 사람이 네가 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그 병사들에게 책임을 다 돌리면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스포츠의 페어플레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평등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3가지 불평등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란 것은 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해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기회 평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어느 회사든지 뭐 입사 지원도 쓸 수 있고 뭐 수능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다 있고 좋은 대학을 할 수 있는 기회 물론 다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해서 이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 앤서니 애킨스라는 그 경제학자가 본인의 그 저서인 불평등을 넘어라는 책에서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기회 평등 좋다.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과정도 과연 평등한가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이 결승전에 8명의 선수가 이제 트랙에서 뛰잖아요. 근데 한 명은 고든 평평한 직선을 뛰고 한 명은 중간에 막 허들도 있고 막 진흙탕도 있고 또 한 명은 달리는데 그 옆에 이미 코치가 붙어 있어요. 막 영양제도 먹이면서 물도 먹이면서 막 뛰고 어떤 사람은 스파이크도 없어요. 그냥 맨발로 뛰어야 돼. 그리고 그 앞에는 허들도 놓여 있고. 그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 근데 우리가 놓여 있는 지금 전쟁 상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역으로 추적해보죠.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를 또 가야 되고 좋은 과외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의 요즘에는 저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지만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결국 뭐예요? 요즘에는 그런 말도 하던데요. 뭐 할아버지의 재력 막 이런 말들.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3번째 결과적인 면에서 한번 볼까요? 물론 노력해서 자기가 얻은 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동기부여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리지 못해도 오래 달릴 수는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달리기는 아니지만 공을 잘 던질 수도 있잖아요. 각각의 타고난 재능들이 달라요. 그런데 올림픽을 하는데 달리기에서 우승한 선수는 상금 10억 원. 그런데 공넣기에서 우승한 선수는 상금 100원.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과연 똑같이 기회를 줬다고 해서 과연 그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아주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죠. 자기의 실력으로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보다 현격하게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막상 들어갔을 때에 그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보상이 너무나 큰 차이들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연봉이 나중에는 몇 배 차이가 나요. 5배, 10배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배 연봉을 더 받는 사람이 10배의 능력과 10배의 성실성과 10배의 열정을 가지고 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단지 좋은 트랙에 올라갔고 좋은 경기장을 택했던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직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직업을 준비하고 자기 개발을 논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조로 말하고 있어요. 네가 열심히 달려라. 경기장이 어떻든 너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터로 내몬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원하는 직장에 못 갈 수도 있고, 막상 갔는데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척박한 환경과 원치 않는 보수 때문에 내가 이런 정말 그걸 뭐라고 하죠? 열정 착취, 열정 페이, 이런 것들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들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선생님으로 나오고, 뭐 치료사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맷 데이먼이 천재 그 학생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학생이 능력은 뛰어난데, 뭐 어떤 기회가 잘못되어서 그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막 비관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막 그래요. 공부를 하려 하지 않아요. 좋은 머리를 갖고 있지만. 그 실패 경험들 때문에. 그런데 로빈 윌리엄스를 만나고 쭉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영화에 결정적인 대사가 나오죠. 로빈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끌어안아주고, 결국 그것이 회복되고 나서야 이 사람이 정말 그때부터 자기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년분들께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올 때에 커리어 준비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으로 저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출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뜻한 대로 일이 잘 안 되다 보면 자신을 비난하게 돼요. 내가 자소서를 이렇게 썼으면 안 되는데, 내 면접 때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막 등등.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막 자신에 대해서 막 비난하게 되거든요. 그걸 멈춰야 됩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정신 쓴 게 아니냐, 자신에 대한 비난만 멈추고 나면 나는 원래 잘났는데 세상이 이래, 그거 잘못된 태도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세상을 비관하고 남 탓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멘탈리티를 그렇게 유지하라는 거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다만 어떤 기회가 안 왔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비난을 멈추고 남 탓만 돌릴 것이냐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정신승리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신이 패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신마저 패배하고 나면 이건 나는 안 돼, 난 잘못했어, 뭐 난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멘탈이 무너지고 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거창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총을 더 잘 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멈추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참여해 주십시오. 정치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회활동들에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년들의 취업 환경이 나아지고자 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쓰는 정당을 지지해 주시고, 그런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시고,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글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전히 20대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많이 올랐지만 국회의원들이요, 20대를 위한 정책을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써요. 안 만들어요. 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한 명 한 명이 메시지를 보여줄 때 조금씩 그 정책을 쓰고 그 예산을 쓰는 거죠. 뭐 저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민준이, 제 첫째 아들이 민준이거든요. 민준이가 취업할 때쯤 가서는 좀 전쟁터는 아니라 그냥 경기장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어떻게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의 시간을 쪼개서. 그게 자기개발 강사로서 제가 가진 일종의 부채의식을 갚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불평하고 참여하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 놓여진 또 전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하죠. 목표를 상실하면 안 돼요. 여전히 내가 갈 곳이 초원인지 절벽인지는 생각하고 그것이 뭐 되든 안 되든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뜻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갈 수 있어요. 이 일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오십시오. 첫 번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나의 부족이 아니야. 물론 그래서 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은 실패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실패라는 말 대신에 그 사람은 언어를 바꿨습니다.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 배웠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 배웠다. 그러면 또 목표를 정하고 또 한번 가보자. 또 안 되면 또 배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그러나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제가 그 철학자이자 정치인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무솔리니의 그 탄압에 감옥에서 14년이나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거의 죽을 병을 얻어서 나오긴 했어요. 나중에 인권 그 구호 운동에 의해서. 그렇지만 나오자마자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서 얻은 병 때문에. 그 사람이 옥중수고로 본인의 그 형수님에게 편지를 썼던 것들이 나중에 책으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지성적으로는, 이성으로는 철저히 비관주의자다. 뭐가 문제이고 이 사회의 문제가 뭐고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철저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감성, 나의 마음은 철저히 낙관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비관주의, 그렇지만 이 마음의 의지의 낙관주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성의 비관주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목표를 좀 더 가다듬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PT를, 좀 더 면접을, 좀 더 자기소개서를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자격증을 잘 딸 수 있지?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낙관주의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안 돼도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얘기를 좀 마무리로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 3, 36, 360, 만이라는 숫자를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3은 제가 한 달에 평균 나가는 회사의 수 정도를 대략 한번 잡아봤어요. 대략 3, 4개의 회사에 나가서 출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적어도 36개, 40개 정도 회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3, 40명 정도를 만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만나온 직장인들이 한 10,0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1,000명 정도는 되니까. 제가 강의를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면 어림잡아 대충 공통분모 통계치가 나오겠죠. 업종 불문, 직급 불문.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직장인, 대부분의 직장인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 때 물어봐요. 직장생활을 만족하세요? 여러분 회사 되게 좋은 회사 아니세요? 여러분 보니까 뭐 복지도 잘 돼 있고 언론에 되게 좋게 나왔던데 그러면 다 손사래를 쳐요. 아닙니다, 강사님. 밖에서 보는 거랑 아는 다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께서는 또 방송에 화려하게 보이시니까 그렇지만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불행합니다. 장밋빛 미래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대부분의 그 불행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직장 별로니까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직장에 딱 갔을 때에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이상한 사람이 있고 이직 준비하는 사람들 많합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이 회사를 못 다니겠다. 이직을 해요. 더한 인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전도 얘기하고 뭐 어떤 목표도 얘기하고 다 하지만 그건 수면 위에 있는 이유고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때부터 비전이 고민되고요. 동료가 정말 나를 괴롭힐 때 그때부터 이 회사의 잡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준비해야 돼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직장생활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가지려면 자격증, 스펙 얘기들 다 하기 전에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갈등을 조율하며 살 것인가를 준비하고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또 10년 강의하면서 내린 유일한 결론은 인간관계는 거의 유일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죠. 결국에는 일과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 사람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제 결론이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두 번째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억해야 될 거 있었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실패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말자라는 것.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여전히 준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사회, 내 개인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바뀌는 데에도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함께 기울이자라는 것. 그것을 제가 첫 번째 메시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